요즘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멜 깁슨이 꺼낸 기생충약 항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 주사가 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충약, 비만 주사. 겉으로 보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벌레를 잡는 약이고 하나는 살을 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이야기가 모두 암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의 지도 위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약을 드시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암 환자분들이 표준 치료를 중단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보고 임의로 약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복용법 영상이 아닙니다. 원리 분석 영상입니다. 왜 이런 약들이 항암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COC 항암대사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그림이 보이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30만 명이 본 영상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꺼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암사기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암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버맥틴 그리고 펜벤다졸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기생충 잡는 구충제입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 전역에서 이버맥틴 처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만 따지면 2.5배였습니다. UCLA 연구팀이 6,83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 다른 뉴스도 쏟아졌습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 주사가 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연달아 나온 겁니다. 28만 명을 분석했더니 대장암 발병 위험이 36% 낮아졌고 유방암 환자 13만 명을 보니 복용자의 5년 생존율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습니다. 비만 수술보다 암 예방 효과가 41% 더 높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체중이 더 많이 빠진 수술보다 주사가 암을 더 막았다는 겁니다. 기생충약 소동과 비만 주사 뉴스,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 지도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료계는 구충제 복용에 즉각 경고를 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다가 검증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개그맨고 김철민 씨가 2019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펜벤다졸을 복용했습니다.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구충제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소동이 계속 벌어지는지 그 배경에 어떤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COC 프로토콜에 따라 암 환자분들에게 기생충약을 처방하고 가이드해드린 경험이 꽤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생충약만으로 암이 완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임상에서 접했습니다. 암이 더 커지지 않게 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던 염증 수치가 내려가거나 오래된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경우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암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암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세포 자체를 보는 방식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암세포 증식, 종양 크기, 전이, 수술, 항암, 방사선, 표적치료, 면역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암치료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2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암세포도 먹이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신호가 필요합니다. 지방산 공급도 필요합니다. 즉, 암은 세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세포가 살아가는 대사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단 음식,
밀가루,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암 진단을 받으신 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COC 항암대사 프로토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암세포 하나만 보지 말고 암세포가 기대고 있는 대사 통로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자주 언급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독시사이클린, 메벤다졸, 이버맥틴. 이 약들은 원래 암 치료제로 개발된 약들이 아닙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이고, 독시사이클린은 항생제이고, 메벤다졸과 이버맥틴은 기생충약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약들이 암대사 프로토콜 안에 들어왔을까요? 이 약들이 암세포를 직접 한 방에 죽이는 마법의 약이라서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살아가는 길목을 여러 방향에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포도당 차단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상세포는 포도당 하나로 에너지를 32개에서 36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같은 포도당 하나로 고작 2개밖에 못 만듭니다. 효율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양으로 때웁니다. 포도당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씁니다.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양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입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931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암세포에는 먹이 창고가 있고 공장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먹이입니다. 인슐린은 성장 신호입니다. 해당 과정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입니다. 암세포는 이 공장을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보급로를 끊거나 공장 자체를 방해하면 암세포가 굶게 됩니다. 여기서 메트포르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트포르민을 하루 2000에서 2500mg씩 복용한 지가 7년에서 8년은 됩니다. 당뇨 때문이 아닙니다. 메트포르민이 항암 예방, 혈관염증 예방, 그리고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프라벨 효과라고 합니다. 기존 허가된 적응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구에서 확인되는 추가 효과라는 뜻입니다. 메트포르민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혈당, 인슐린, 그리고 세포 안쪽의 에너지 감지 신호와 연결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고혈당, 고인슐린 환경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수십 년 된 당뇨약이 암 대사 연구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당뇨약이면 다 항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릴 같은 설포닐 유리아 계열 당뇨약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혈당을 낮춥니다. 인슐린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자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성장 신호가 강해집니다. 인슐린은 암세포 입장에서는 먹이 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더라도 인슐린을 올리는 방식의약은 COC, 지도에서의 항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메트포르민이나 GLP-1처럼 인슐린을 올리지 않으면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들이 이 지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같은 당뇨약이라도 기전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기생충약을 봅시다. 여기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메벤다졸은 COC 프로토콜에서 실제로 언급되는 약입니다. 펜벤다졸은 같은 벤즈이미다졸 계열로 관심을 받지만 사람 항암제로 승인된 약은 아닙니다. 이버맥틴도 기생충약이지만 COC 핵심 약물과는 다른 위치에서 연구되는 후보에 가깝습니다. 기생충약이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메벤다졸이 암 대사 지도에서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포 안쪽의 철골 구조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려면 안쪽에 뼈대 같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사장으로 치면 철골입니다. 메벤다졸은 이 세포 안쪽 미세소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을 흔들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당 공장 방해입니다. 메벤다졸이 암세포가 많이 의존하는 포도당 대사의 핵심 효소 일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약 계열 중 일부는 암세포 안쪽의 철골 구조를 흔들고 동시에 당 공장 일부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몸 안의 산소 농도를 높인다면 기생충약은 다른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암세포는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무산소 대사를 즐겼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나쁘지만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공장입니다. 기생충약 계열이 이 무산소 대사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만성 피로가 심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무산소 대사가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체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기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임상에서 기생충약 처방 후 만성피로 개선을 목격하고 놀랐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사람 암 치료제로 입증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포 실험에서 가능성이 보인 것, 동물 실험에서 가능성이 보인 것, 그리고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것, 이 세 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이거 먹고 나았다더라. 암 치료에서 이 말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개별 사례는 실마리는 될 수 있지만 증거 전체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기생충약을 혼자서 중복으로 너무 많이 드시다가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간 분들도 봤습니다. 의사 없이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보고 약을 선택하고 용량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운자로 같은 GLP-1 비만 주사를 보겠습니다. 최근 이 약들이 일부 암 위험이나 암 진행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GLP-1이 암 치료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암 환자가 이 주사를 맞으면 암이 낫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암 대사 지도에서 흥미로운가 하면 GLP-1은 암세포 바깥의 환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춥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 조직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단순히 포도당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슐린 환경도 좋아하고 만성 염증도 좋아하고 비만으로 인한 지방 조직 신호도 이용합니다. 비만 수술보다 암 예방 효과가 41% 더 높았다는 발표. 이게 왜 의미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은 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GLP-1은 암세포에 먹인 포도당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지방을 없애는 것보다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암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메트포르민과 GLP-1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포도당 하나로 에너지를 2개밖에 못 만드는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에너지 공급로를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기생충약 계열, 특히 메벤다졸은 암세포 안쪽의 철골과 당 공장을 건드리는 쪽입니다. 마운자로 같은 GLP-1은 암세포 바깥의 혈당, 인슐린, 체지방, 염증 환경을 낮추는 쪽입니다. 메트포르민은 그 중간에서 혈당과 인슐린, 그리고 세포 안쪽 에너지 신호를 건드립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약이 하나의 지도 위에서 만납니다. 포도당 차단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도가 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OC 지도에는 메트포르민이 인슐린과 포도당 차단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벤다졸은 해당 과정과 세포 분열 구조를 건드리는 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GLP-1 계열은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존 약물들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그 위쪽입니다. 상류 조절입니다. 포도당 차단의 더 윗단, 인슐린 신호의 더 윗단, 비만과 지방조직 염증의 더 윗단, 암세포의 먹이가 흘러들어가는 환경 자체를 조절하는 위치입니다. 만약 앞으로 GLP-1 계열이 암 예방이나 암 진행 억제와 관련해 더 강한 연구 결과를 낸다면 COC 항암대사 지도는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만 보던 인슐린 축에 마운자로 같은 GLP-1이라는 상류 조절자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기생충약 복용 가이드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보여주신 절박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암 치료가 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 몸의 환경을 더 바꿀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는 체내 환경을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보고 답을 찾으려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현대 항암 치료법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대사치료적 접근들을 조각조각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종양 자체를 공격하는 치료와 종양이 살아가는 몸의 환경을 바꾸는 치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방황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재발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의사들도 이런 뉴스와 새로운 연구들에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경계하는 것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지도를 함께 그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암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암을 오직 돌연변이의 질병으로만 봤습니다. 이제는 암을 대사의 질병으로도 봅니다. 과거에는 암세포만 봤습니다. 이제는 암세포가 사는 생태계를 봅니다. COC 지도는 완성된 정답이 아닙니다. 계속 고쳐 그리는 지도입니다. 기생충약과 비만주사라는 두 개의 뉴스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암세포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앞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풀어가겠습니다.